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연일 가격 상승 곡선을 그린 2019년 하반기.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든 정부. 가장 중요한 건 대출 규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대출 억제를 통한 수요 억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한 의견도 기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지역은 이제 그런 대출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 됐잖아요. 내가 최고의 아파트인데 내가 굳이 뭐 싸게 내놓을 필요가 뭐 있냐. 강남에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혀 와닿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이 집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집을 판다 해도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도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 대책을 이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12.16 부동산 대책 한 달. 2020년 대한민국 부동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의 한 견본 주택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에서는 처음 분양되는 아파트.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분양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스카이라운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험 세대수가 3,375세대 중에 구매 인상 분양이 255세대가 마련이 되어 있으며 현재 인상 공간 분양 물건의 80%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였지만 경쟁률은 6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분양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분양가가 지금 15억. 84가 지금 10억이고 더 내려가면은 좀 싼 것도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18평이고 작은 거니까 평수가 그거는 7억, 8억 그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얘만 지금 대출이 한 중도금 대출 40%는 일단 달성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정부는 2016년부터 9억 원 초과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규제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시세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잔금 대출까지도 막혀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잔압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사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정에 맞춰서 다 잔압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셨었던 거겠죠. 다만 이제 입주 때 가서는 그래도 대출을 잔금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조차 15억이 넘으면 이제 아예 없이 올 현금으로다가 사야 된다는 거죠. 지난 12월 16일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가게,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 빌린 돈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근절하겠다는 의도입니다. 9억 원 초과 주택 대부분이 서울 강남 상구와 마용성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른바 가격 선도 지역을 정조준한 겁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위값이 8억 8천이었습니다. 이 말은 상당수의 서울 아파트가 9억을 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는 대출길이 상당히 막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더 조이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 조치로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는 봐요. 물론 사고 싶은 분들을 못 사게 하는 면은 있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버리면 일단 금융 불안정도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서민들 9억 이하의 저가 주택을 주로 타겟을 하는 분들까지도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고가 주택과 초고가 주택 위주로 좀 규제를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2014년 하반기 당시 정부는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LTV, 즉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습니다. 유동성이 커진 자금으로 인해 수년간 침체기에 빠졌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고 투자 심리도 살아났습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집값.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기조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지금 오르는 거는 거시경제 성장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선진국들을 보더라도요, 1%대 또는 0%대 성장을 하더라도 유동성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0%대 성장인데도 대도시는 폭등한 사례가 나타납니다. 과거 한 2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죠. 그만큼 이제 그 서프라임 사태 때 미국 금융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것이죠. 뭐 7조 달러 이상을 풀었다라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딘가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 계속적으로 돈을 좀 풀었을 거예요. 지난 수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온 대한민국의 아파트값. 현재 정부는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강남권 아파트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동에 가서 12.16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이제 다 이제 15억이 넘어가니까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찾으시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한테는 뭐 대출을 이제 규제한다고 해가지고서 매수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런 거는 좀 이제 약한 거죠. 예.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치중된 부동산 정책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주요 도시의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진국 대도시를 보게 되면은 특정 지역이 폭등하는 양상이 우리보다 더 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이 이제 굉장히 고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고가긴 하지만은 선진국 대도시를 보게 되면은 그리 고가는 아닙니다. 베이징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한 평 기준으로 해서 2억, 3억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가 아파트가 뭐 평당 1억 내외거든요. 과거에는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남이 오르면은 뭐 버블7이 따라오르고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전국이 다 투기장화되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어떻게든지 잡아야지 전국의 부동산을 안정시킨다 이런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강남이 오르더라도 뭐 마용성이랄까 이런 지역 일부가 오르고 서울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확산이라든가 지방 확산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강남을 잡아서 전국이 안정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에서 0.8%포인트 추가 인상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 정도가 되는 집을 가진 3주택자의 경우 올해부터 340만 원가량 오른 1,378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종부세 부과돼가지고서는 이제 납부 이제 했잖아요. 그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나왔던 게 훨씬 크니까 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사실 특별한 소득이 없으신데 이 세금이 막 이제 몇 천만 원 되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냐 그러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셔가지고 이걸 그러면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아니면 뭐 자식한테 뭐 증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다. 종부세 비판하는 사람들 이제 얘기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내가 돈을 더 내야 돼? 번 돈이 없는데 왜 돈을 내? 팔질 않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보유세라는 것 자체가 재산세잖아요. 이거는 소득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벌지 않더라도 당연히 내는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집은 자기 소득에 맞춰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소득이 낮은 사람은 싼 집을 사는 거고 저 소득이 높은 사람은 비싼 집에 사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일단 이자 비용만 문다. 이자 비용만 물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걸로 갚아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소득 수준과 전혀 맞지 않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렇다면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도 않고 다주택자도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정부 대책의 현실은 어떨까요? 맞벌이 신혼부부인 정다혜 씨를 만나봤습니다. 결혼 3년 차 다혜 씨는 신혼집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층이 그 같은 라인, 5호 라인에 2단지가 13층이 6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아 진짜요? 3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억 6,200까지는 거래가 됐는데 지금 6억 7천 해도 안 내놓으시려고 해요. 아 그래요? 7억까지 좀 보신다고는 하세요. 전세 생활을 청산하려고 아파트 매매 계획을 세웠지만 생각하고 있던 금액으로는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데요. 없나 봐요. 안 나오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지난 2년 사이 30% 넘게 올라버린 아파트값. 그럼 이렇게까지 올랐을지 몰랐거든요. 지금 좀 놀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12.16 대책 발표 이후에 네. 뭐 좀 분위기가 바뀐 게 있어요? 분위기는 지금 이제 내놓으신 분들이 많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죠. 가격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올리시고. 12.16 대책이 집 있는 사람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방향이잖아요. 그건 이제 그거죠. 9억 초과. 9억 이하는 지금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선 효과도 이 가격대로 많이 좀 온 거죠. 매수하시는 분들이. 여의도가 직장인 다혜 씨는 직장에서 가까운 이 지역 소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집이 넓이가 몇 평인 거예요? 여기가 18평, 19평 정도 돼요. 네. 지금 보기에도 그거보다 훨씬 넓어 보여요. 아 여기가 그 발코니가 없이 그냥 확장형이어가지고 저도 그 구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전세 계약 당시 매매도 고민했었지만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보단 가진 범위 내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값 상승을 잡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도 다혜 씨 결정에 한몫했습니다. 신혼부부이기도 했고 점점 좋아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랄까 좀 배신감이랄까? 이만큼 오를 거를 상상을 했으면 당연히 그때 집을 샀을 거고 산다면 샀던 게 5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6억 5천이잖아요. 이 정도까지 되는 건 좀 되게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실제 지난 5년만 봐도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가 점차 벌어져 전세로 살다가 내 집 마련하기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요즘 다혜 씨의 모든 관심은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남의 이야기 같기만 합니다. 지금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막 9억 이상이다 뭐 어쩌다 하는 거는 뭐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강남에 집이 있어 본 적도 없고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집만 잡는다고 해서 과연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집값이 잡힐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아파트들이 강남 아파트에 키 맞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초고가 아파트들, 가장 비싸고 소위 대장주라고 하는 것들의 가격을 눌러놓으면 밑에 것들이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강남에 대한 대책을 위주로 펴는데 이제 더 이상
사실 강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강남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층 부유층들의 어떤 거래 패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초점은 이제 강남 시장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강남에 집이 있건 없건 모두가 강남 집값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중에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떨어져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즉석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차유선 씨. 서울로 통근하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이기도 한 유선 씨에게 이 가게는 소중한 일터입니다. 가게에서 멀지 않은 유선 씨의 아파트. 유선 씨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 온 건 10년 전이라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살림살이를 옮기게 된 겁니다. 이 집은 몇 평이에요? 되게 넓네요. 38평이요. 38평. 네, 근데 확장형이라서 아마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그 전에 수서요. 서울. 네. 강남 네. 수서. 거기서 왜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때 그러면? 거기 아파트가 조그매가지고 이제 아이 둘 키우고 지내기 좀 작을 것 같아서 큰 집으로, 쾌적한 집으로 찾다가 여기로 왔어요. 10년 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슷한 가격대지만 훨씬 넓고 쾌적한 이 아파트로 옮겨온 겁니다. 지방인 만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집값을 알아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처음에 제가 분양받았을 때에 비해서는 뭐 몇천 정도 떨어졌어요. 많이. 10년 전보다? 네. 그러면 그 10년 전에 팔고 나온 그 집은? 그 집은 많이 올랐어요. 제가 팔았던 금액보다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거기 평형이 작아갖고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많이 뛴 건 아닌데 그래도 2배면은 집값이 2배면 엄청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최근 몇 년 강남을 포함한 서울 아파트 값은 20% 넘게 오른 반면 지방의 아파트 값은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가격 움직임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건데요. 실거주가 목적인 만큼 큰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강남처럼 돈이 뛰어갖고 뭔가 진짜 인생 한번 펴보겠다 그런 것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달 내는 이자가 사실 만만치 않은데 그 정도라도 메꿔질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뭔가 집값을 올려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 좋죠. 네, 그럼 좋죠. 선진국 정부들의 정책은 아주 심플합니다. 집값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게 오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제일 좋고 안정이라는 거는 멈춰있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이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 내외의 주택가격 상승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이 적당한가라고 하는 기준은 전세나 월세를 기준으로 잡고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매매가의 움직임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판단을 해보시면 쉽습니다. 전세가는 꾸준히 소득 증가율만큼 상승을 해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 보면 전세가가 폭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매매 가격 지수는 오르다가 내리다가 이런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등락을 반복하는 재화는 투기적 수요가 있는 재화고요. 등락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실질 소득 증가율 정도로 증가해 주는 것은 투기적 수요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적정한 매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만일에 우리가 투기 수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임대료에다가 그 집을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유지 비용, 이자 비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정도가 저는 투기 수요가 없는 실수요에 의한 매매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 근절, 서민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잡은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정부 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2017년 파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기점으로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크고 작은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안은 과열된 시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 2015년경부터 시작이 됐었죠. 2008년부터 쭉 내려가던 부동산 가격이 사실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그런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15년부터 상승 추세에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소위 여론에서 비판하는 찔끔 정책이라든지 핀셋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몇 군데의 적절한 선에서 그냥 관리하려고 했던 그런 차원들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켰고 시장의 내성만 더 길러줬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 9월 정부는 세제와 공급, 금융까지 총망라한 9.13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규제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랐습니다.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집주인분들은 이제 뭐 그 작년에도 뭐 9.13 대책 나왔었고 그 전에도 뭐 이제 파리 대책도 나왔었는데 뭐 그거 나왔어도 뭐 한두 달 정도는 이제 관망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추세가 지금 지금 과거 한 3, 4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 규제, 그리고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세제 지원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뜨거운 감자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됩니다. 지금은 거의 뭐 감정 싸움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남이 이기나 정부가 이기나 그런 싸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면은 누군가가 뭐 크게 다친다 이런 뭐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펼 때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실수요 서민들이 기대하는 2020년 부동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10년만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서민들이 내가 이렇게 10년만 고생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그 레벨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걱정 없이. 목숨을 내걸고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또 고달픔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